안녕하세요. 드롤리베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2024년 대만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려 했다가 철회한 과타이밍의 폭스콘이 현재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폭스콘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 간략하게 기업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폭스콘은 대만에 본사를 둔 글로벌 최대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중 하나로서 애플, 델, 소니, HP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의 전자제품의 위탁 제조 서비스 EMS에 주력하며 정밀 전자부품, 케이스, 반조립 시스템 조립, 광통신 부품, 액정 디스플레이 등의 3C 제품의 상위단 및 하위단 부품과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폭스콘이 중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2024년 1분기 중국 허난성의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폭스콘이 정저우를 떠난다는 소문이 다시 한번 떠들썩합니다. 폭스콘은 허난에 남겠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혔고 새로운 폭스콘을 재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허난성의 수출액은 163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약 460억 위안이 감소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기간 휴대전화 수출액은 445.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4.5% 감소해 약 543억 위안이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폭스콘 정저우에서 첫 애플 아이폰이 생산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허난성은 중국의 중부지역 해외 무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지만 올해 1분기에는 1위 자리를 옆에 있는 안후이성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애플의 최대 하청업체인 폭스콘이 허난성의 해외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폭스콘의 창업자 과타이밍이 폭스콘은 언제든지 중국을 떠날 수 있으며 중국의 공장을 세우는 것은 먹을거리를 하사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일부 사람들은 폭스콘이 중국을 떠나면 어떻게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폭스콘의 움직임이 중국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폭스콘은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으로 보이게 했던 것이죠. 또한 폭스콘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 자살 사건들과 과타이밍의 몇 가지 자극적인 발언이 더해지면서 폭스콘의 중국 내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이미 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최근 20억 위안을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세웠습니다. 인도에서는 직원 수와 사업 투자를 2년 내에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이 없다면 수백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여러 지역에서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미 텅 빈 구이저우, 폭스콘을 예로 들면 직원 수가 한때 3만 명에 달했고 연간 생산액은 500억 위안, 한화로 약 9조 5,445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또한 수십억 위안의 세금 수입이 없어진 것입니다. 구이양시에 공장 부지가 있는 구이안 신구의 2023년 세수 총수입은 16.7억 위안, 한화로 약 3,0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큰 고객을 잃은 셈이고 또한 많은 불량 자산도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 공장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 상하류 산업 사슬과 식음료, 소매, 물류 등의 수요도 사라졌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폭스콘은 중국 대륙에 총 259개의 공장이 있는데 많은 공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폭스콘은 한때 충칭을 세계 최대의 노트북 생산 기지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직원이 3,000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폭스콘이 충칭 공장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저우의 폭스콘은 한국의 삼성 수원 공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스콘이 오기 전에는 허난성에 5천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있었지만 첨단 제조업과 국제 무역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워타이밍이 처음 정저우를 방문했을 때 허난성 성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 그를 맞이하고 함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저우는 폭스콘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고타이밍 역시 허난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폭스콘 공장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0개 이상의 협력 기업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13년 동안 정저우의 국제 무역은 17배 증가했습니다. 정저우 폭스콘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수출 회사가 되었고 한때 정저우의 수출입 총액의 80%, 허난성 전체의 수출입 총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스콘이 가져온 경제적 혜택은 정저우와 허난성을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저우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에는 폭스콘이 정저우 GDP에 기여한 비율이 25%에 달했으며 또한 폭스콘을 따라 화웨이, ZTE, 창웨이, 오포, 비아디 등 기업도 잇따라 들어와 거대한 전자산업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생산액은 정저우 공업 총생산액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의미합니다. 폭스콘은 다른 재주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은 이들에게 도시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폭스콘 공장의 허난 직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이는 허난성 전체 민간 기업의 5대 보험과 주택 공적금을 내는 직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주택 공적금은 한국의 국민주택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산업 생태계의 상하류단 기업까지 포함하면 고용 인원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정저우의 상주 인구는 약 1,300만 명, 정저우 시민 노동력은 850만 명 정도입니다. 즉, 10명 중 1명은 폭스콘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내륙으로의 산업 이전 유일한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작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산업 이전이 주로 베트남, 인도, 멕시코가 아닌 중국 내륙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기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 이후 중국의 중서부 15개 성의 수출이 94% 증가했지만 같은 시간대 인도는 45%, 멕시코는 43%, 베트남은 52%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베트남의 면적은 중국의 윈난성보다 작고 인구는 1억 명 정도로 허난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2022년 수출액은 3,718억 달러로 내륙 수출 1위인 스촨성의 3.8배에 달합니다. 내륙 22개 성을 합친 수출액도 베트남의 2배에 못 미칩니다. 이러한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의회로 당선된 것은 당시 가장 큰 블랙스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트럼프는 도자기 가게에 뛰어든 황소처럼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왜 미국 유권자들은 비이성적인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이는 행동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가장 절망적인 집단인 레드넥을 대변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절망하면 극단으로 치닫기 쉽고 자신의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운명을 바꾸거나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투자 실패, 생활 좌절, 관계 불화, 심리 불안, 정신 이상을 포함합니다. 미국에서는 레드넥이 상당히 큰 집단입니다. 왜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고집했을까요? 레드넥들은 중국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여 트럼프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레드넥이 많이 생긴 것은 미국 자체 모순 때문입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월가의 금융업과 실리콘밸리의 기술업이 세계를 휘어잡았지만 자본과 산업을 지나치게 방임한 결과 중저가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되어 제조업의 본고장으로 여겨졌던 중서부 지역은 쇠락한 녹슨 벨트가 되었습니다.
미국 산업의 자부심이었던 디트로이트 자동차 도시의 몰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때 의욕적이었던 미국 노동 계급은 절망에 빠진 레드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힐빌리의 노래에는 두 개의 미국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트의 부유하고 계속 나아가는 미국이고, 하나는 빈민의 가난하고 뒤처진 미국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은 이 두 개의 미국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중국 버전의 트럼프가 나올 걱정은 없지만 중국의 레드넥이 나올 걱정은 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지역이 제대로 된 산업을 내놓지 못하고 부동산만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도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 남는 것이 좋을지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폭스콘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고상한 것을 좋아하지만 구호만으로는 부를 창출할 수 없고 경제 규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만이 최선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주장하며 노동 집약적인 저급 제조업을 무시하고 큰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큰 꿈을 가진 소수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화웨이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인데 왜 중국은 애플을 금지하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중국이 폭스콘을 더 필요로 하는지, 폭스콘이 중국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전 세계를 더 필요로 하는지, 전 세계가 중국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사업은 사업일 뿐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고집을 부려서는 현실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소비 능력을 키우기 전에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생산자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